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출력은 줄어들지만 그러면서도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아우디의 Q7 45 TDI 쿼트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차 가지고 있는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Q7이 처음 나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아우디 차들이 다 잘생겼잖아요. 굉장히 다 미남 얼굴들인데 아우디 치고는 좀 얼굴이 못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번 Q7을 보게 되니까 다시 그 아우디의 미남 계열 얼굴에 복귀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공기 흡입구 부분, 이 하단부의 페이셔가 기존 모델보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부분의 부피가 살짝 줄어든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더 날렵하고 좀 스피디한 이미지를 주게 되었고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후드의 형상은 앞서 선보였던 모델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그 아래쪽 부분입니다. 헤드램프 안쪽에 있는 디테일, 새로운 주간주행등,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같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아주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그런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헤드램프 안쪽에 이 LED 매트릭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야간주행 할 때에는 굉장히 넓은 그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최애템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램프도 기본 장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 혹은 야간에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Q7에 기본 장착되고 있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속력을 올려서 이 하이빔으로 조사거리를 좀 넓게 확보해야 되는 그런 주행 조건이 되게 되면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하이빔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는 다른 교행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만 살짝 이렇게 쉐이드를 줘서 상대방의 이 시야를 교란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 Q7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굉장히 멀리 빛을 쏘아주는,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밤에 실제로 이 매트릭스 LED가 그 작동하는 걸 보면은 와, 정말 이런 기술이 이제 가능해졌구나 라고 살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아우디의 이 조작 인터페이스 중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프트 레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의 시프트 레버가 다 비슷하죠. PRND 구성의 옆으로 하면 매뉴얼. 근데 약간 아우디는 차이점이 있죠. D에서 아래로 한 번씩 잡아당기면 S 모드와 D 모드를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옆쪽으로 미루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가 타사 방식보다 갖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시프트 패턴을 스포츠에서 일반 모드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셰시를 스포츠로 하고 싶은데 변속은 좀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일반 모드로 갔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인 거죠. 매뉴얼로 변환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보통은 타사는 매뉴얼로 넘기면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디의 방식은 매뉴얼로 넘겼을 때 스포츠 모드랑 위치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어 단수가 바뀌지 않고 바로 그냥 그 단에서 매뉴얼 모드로 바뀐다라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계기판에 대한 칭찬도 빠뜨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이런 LCD 클러스터로 갈아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여전히 전자식 계기판으로 바꿔놓고 과거의 아날로그 계기판을 모사하기에 급급한 정도인 거죠. 그동안의 과거의 계기판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우디 버추얼 콕핏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LCD 화면이 갖는 어떤 자유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과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했을 때에도 얻어지는 만족도가 꽤나 큰 편이죠. 이 버추얼 칵핏의 내비게이션 지도를 완전히 띄워놓고 원형 다이얼들이 작아지는 이 모델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저 작아졌을 때 저 원형 두 개의 다이얼들이 지금보단 조금만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너무 작아서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자, 진짜 변화는 바로 이 센터 페시아 쪽에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은 굉장히 터치하기가 쉬운 위치로 가까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새롭게 완전히 이 햅틱 반응식으로 터치감을 지원하고 있는 공조 시스템 화면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공조 시스템에게 할당을 해준 화면이지만 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할 때에는 대형 키보드로 이쪽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조 장치에서 추가적인 메뉴를 선택할 때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위쪽 화면까지 또 해당 기능을 팝업 형태로 확장시켜서 운전대 열선이라든지 뭐 이오나이저 기능 같은 거를 별도로 쓰게끔 해주었죠. 이 아래쪽에 있는 공조장치용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핀칭으로 해가지고 좌우 온도를 싱크를 맞추는 기능도 가능해졌습니다. 열선과 통풍 시트 기능, 독일 차들은 보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쓰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 Q7 같은 경우에 좀 더 세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시트의 히팅을 등받이 쪽으로만 올릴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는 바람만 나오게 하고 등받이에서는 히팅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저 조수석 앞쪽에 있는 그 콰트로의 로고에도 라인 조명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컬러와 이 컨셉, 그리고 뭐 사용자의 개인 설정으로 색상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뭐 온도를 설정을 바꿀 때 뜨겁게 하면은 그쪽에 있는 쪽만 뜨겁게 LED가 순간적으로 들어온다거나, 뭐 시원하게 하면은 파란색으로 들어온다거나. 사실 이 차의 2열 좌석은 경쟁 차량들에서 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3열 독립 시트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요, 뒤에 성인이 3명이 탔을 때 어깨와 어깨가 나란히 닿지 않게 됩니다. 옆 사람이랑 이렇게 뭔가 부대끼면서 가지 않고 정말 오롯이 자기만의 공간을 할당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면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좀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차에는 3열에 전동 접이식 추가적인 보조석 2개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성인이 탑승해서 가기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좀 체구가 작은 그런 성인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타기에는 뭐 꽤나 손색 없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위로 있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 면적이 정말 3열에 앉은 사람들이 살짝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일 정도로 뒤쪽으로 많이 유리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Q7의 반가운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무선 카플레이입니다. 핸드폰을 그냥 이 센터 암레스트 안에 있는 무선 충전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핸드폰에 있는 기본 앱들의 조작들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번 Q7 정말 360도 철벽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뭐 전방 거리 경고, 아우디의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 교차로 보조 시스템, 뭐 또 하차 경고 시스템, 능동적인 안전 장비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부분을 끄고 타고 있기는 합니다. 뭔가 제가 운전하는 거랑 약간 템포가 좀 맞지 않아서 경고등이 이렇게 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제 아내가 차를 운전한다 라고 한다면은 모든 기능들을 다 켜서 넘겨줄 것 같아요. 기존 모델의 양쪽 끝에 아래쪽에 있던 ACC 레이더는 이제 이 그릴 안쪽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릴의 테두리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들도 약간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죠. 아우디의 로고 아래에는 전방 서라운드 뷰용 카메라가 같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기존의 이 수평 형태의 그릴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수직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패턴을 바꿔줬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수직 패턴이 중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돌출이 돼요. 이 중간에서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은 평범한 느낌보다 훨씬 더 뭐랄까 좀 터프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주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측면 부분은 통상적으로 거의 금형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펜더나 도어 트림, 사이드 미러 하우징, 기타 뭐 측면의 윈도우 라인 등은 기존의 이 2세대의 MK1 모델과 동일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유일하게 좀 포인트 장식을 준 부분들은 이 도어 측면 하단에 있는 이 플라스틱 몰딩 부분입니다. 이쪽에 새롭게 이런 엣지 라인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기존의 좀 밋밋한 느낌에서 훨씬 더 좀 절도 있는 그런 측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꺾인 라인은 실제 원래 Q7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팬더 위에서 접혔다가 다시 뒤쪽에서 넓어지는 이런 라인들과도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측면 완성도도 예뻐진 느낌입니다. 자, 지금 이 차는 이 45 TDI 중에서도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 폭이 무려 285mm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에는 컨티 스포츠 컨택 5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끈적끈적한 접지력을 발휘해주는 모델이죠. 전륜에서 오는 어떤 그립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285mm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중량을 앞머리를 잡아채서 코너 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는 기계적인 그립력은 굉장히 충분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타이어 접지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미끄러지기 전에 더 측면으로 롤을 하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제가 이 차를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빠른 페이스로 탔을 때 앞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상으로 몰아붙일 정도의 도로 여건도 되지 않았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자, 비록 과거에 있었던 Q7의 에어 서스펜션이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가격대가 기존에 뭐 1억 1천 정도 되는 금액에서 이제 9천만 원대로 내려올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 조향 시스템 정도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델에는 빠졌습니다. 뭐 덕분에 뭐 약간의 무게 절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격대가 기존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줬다라는 점에서 뭐 꼭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액티브 안티롤바가 기존에 있었을 때 정말 그 기능이 좀 환상적이었었거든요. 유일하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초기 응답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고속 영역에서 그 브레이크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번의 브레이크를 유지할 때 이럴 때에도 열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사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와인딩 모드를 탔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아쉬울까? 뭐 사실 아쉽지 않다고 한다면은 거짓말이겠죠. 기본 기계식 코일 스프링과 전자제어식 댐퍼의 조합도 꽤나 승차감이 좋습니다. 일단 뭐 휠베이스가 길고 뭐랄까요, 이 주행 관성 자체가 굉장히 묵직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요철을 치고 넘어갈 때 뭔가 이런 어떤 격정적인 액션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관성으로 치고 차의 움직임이 상하로는 꽤나 정제된 채로 들어갑니다. 순간순간씩 차가 위쪽으로 뜨는 경우들 있죠. 서스펜션이 늘어나도 차가 바닥에 붙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입니다. 후면 디자인은 뭐 통상적으로 범퍼만 페이스리프트 할 때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Q7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 게이트 자체도 이 테일 램프의 디자인을 바꾸면서 그리고 장식을 새로 더하면서 약간 좀 금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앞쪽 헤드램프와 동일한 느낌을 주는 약간 사선형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LED들이 독립 배열되어 있는 테일 램프를 갖추게 되었고요. 다이나믹 턴 시그널 이렇게 양쪽 흐르는 그런 방향지등을 탑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죠. 요즘에 이 라이트 스트립으로 미등을 길게 연결하는 게 추세인데 Q7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이러한 컬러로 약간의 띠를 장식적으로 이렇게 쭉 가로주면서 이 차체의 와이드함을 좀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퍼 형상도 살짝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이전 모델에서는 실제로 여기 양쪽으로 배기구가 나와 있는 이런 듀얼 머플러 타입이었는데, 지금 이 모델에서는 사실 이거는 장식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양쪽으로 머플러가 여전히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보다 모양은 더 예뻐진 이런 머플러 팁 형태의 하단 패셔 형태로 디자인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엔진룸입니다. 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전사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MLB 플랫폼이죠. 그래서 MLB 플랫폼들은 이 방화벽과 페달의 위치, 그리고 엔진 마운팅의 위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홀류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MLB 플랫폼 자체가 살짝 엔진은 그 앞바퀴 대비해서 좀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 형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휠베이스가 긴 차량들이 더 이 플랫폼에 좀 최적화돼서 무게 배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는 3.0 TDI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48V의 고압 전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경고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차 연비가 어느 정도냐? 사실 지금 이 차가 공장에서 처음 굴러 나와서 지금까지 정확히 1745km를 달렸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기간에 대한 누적 주행 기록이 평균 연비가 10.3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균적인 연비가 잘 나오느냐? 사실 이 차는 단순한 디젤 엔진이 아닙니다. 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앞으로 당분간은 주력적으로 사용하게 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의 창문에 붙어 있는 연비 스티커에도 하이브리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촬영 장소까지 약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서 나온 평균 연비도 한 리터당 13km 정도 됩니다. 아침에 어떤 출근 시간대에 그 막히는 길들을 뚫고 또 고속도로와 국도를 타고 온 거를 감안하면은 준수한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속 주행 하다가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떼면 타력으로 주행하는 코스팅 모드들을 제공하는 미션들이 이제 요즘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코스팅 모드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아이들링 상태로 기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엔진을 그냥 꺼버립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떼면 먼저 아이들링 상태로 한번 바늘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완전히 엔진을 오프시키는 정말 무배기 상태의 타력 주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이 무배기 주행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다시 엔진을 웬만하면 깨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왠지 모를 주행할 때 약간의 좀 뿌듯함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 이 아우디가 숫자로 트림명들을 바꿔 쓴 지도 벌써 뭐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숫자가 높으면은 가속 성능이 높다라는 뜻이고 뭐 낮으면 낮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6초 중반에서 한 대략 7초대 정도 제로백 성능이 나오는 성능을 45, 뭐 TDI든 TFSI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Q7의 45TDI, 이 45TDI라는 트림명이 1세대 Q7 때부터 있었는데요. 1세대 V8의 디젤 엔진이 340마력이었거든요. 그런데 2세대의 최초 45TDI Q7 같은 경우에는 270마력대의 3.0 디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델은요, 겨우 231마력이라는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점점 출력은 낮아지면서도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죠? 뭔가 모델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든 배기량을 늘리든 출력을 조금 더 높게 튜닝을 하든 해서 기존 모델과의 어떤 그 차별성을 두려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브랜드의 접근 방법인데, 이 Q7의 45TDI는 매번 뭔가를 아끼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그런 파워트레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마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이거 뭐 원가 절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이 엔진은 그런 어떤 측면으로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엔진이 최고 출력이 떨어짐에도 그래도 굉장히 유사한
발진 가속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토크 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1750부터 3250까지가 최대 토크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엔진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3250부터 4750까지 그 다음 1500rpm 동안에는 최고 출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출력, 끝단의 출력으로 표기되는 숫자는 좀 실질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가속 성능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2.3톤에 달하는 이 공차 중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은 231마력이라는 출력보다는요, 이 차의 최대 토크가 얼마나 넓은 구간에서 꾸준히 발휘되는지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차의 성능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생활 영역에서 이 덩치를 사뿐하게 최적의 연비까지도 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엔진인 거죠. 터빈은 양쪽 뱅크 사이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차도 이제 그 주행 중에 시동이 종종 꺼진 채로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방식이 좀 궁금했는데, 그 최근에 GAT에서 선보였었던 전자식 브레이크가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네, 기존과 비슷하게 그 진공백을 이용해서 압력을 배력시키는 그런 장비, 그리고 이제 ABS 모듈을 앞쪽으로 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앞쪽에 있는 프레임은 이 정도까지 해서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쪽 부분은 같은 MLP를 쓰는 차들끼리에서도 이 차체 전체 크기에 따라서 길이가 꽤나 좀 자유롭게 변형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Q7에는 비록 이 로우 레인지 기어, 이 저속 감속 기어가 따로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트랜스페이스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행 모드를 오프로드에다 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내리막에서 힐 디센트 컨트롤이 활성화되면서 녹색 아이콘이 계기판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시속 한 3에서 4km 내외 정도 알아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조향만으로 웬만한 이 오프로드 코스를 내리막 구간을 편하게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도로가 함몰돼서 굉장히 차폭으로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때에는 이 서라운드 뷰의 다양한 카메라 앵글 중에서 이 타이어 쪽 앞쪽 바퀴를 비춰주는 이 앵글을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쪽에서도 타이어를 이 노폭의 끝까지 타이트하게 맞춰서 달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3D 뷰 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오프로드 구간에서 굉장히 좀 진가를 발휘하는 기능이에요. 자, 도심에서는 뭐 이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할 때 이럴 때 유용하겠지만, 또 이렇게 비좁은 아주 타이트한 이런 오프로드 구간에서는 차가 네 바퀴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확인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우와! 번쩍 순간 한쪽 바퀴가 하늘에 붕 떠버렸어요.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거는 그렇게 아쉬운 마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륜 조향, 뒷바퀴 축이 이렇게 5도까지 꺾이는 그 사륜 조향이 빠진 부분은 이렇게 타이트한 코너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생각이 유독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 대신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 싸졌는데요.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요. 자, 사실 지금 이 Q7 타이어가 완전히 그 온로드의 약간 좀 퍼포먼스 지향형 타이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뭐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Q7은 1단 기어비가 좀 더 높아졌어요. 한 5.0 대 1 정도 되는 기어비를 갖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저속 기어 없이 그냥 1단 기어 정도로 중급 이하 정도 되는 등판에서는 웬만큼 그 1단의 짧은 기어비가 갖는 가속력, 그 엔진 토크의 증배 능력을 이용해서 생각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워낙 이 엔진 자체가 탄탄합니다. 거의 전 영역대에서 힘을 아주 고르게 뿜고 있기 때문에 바퀴 한쪽 바퀴 혹은 두 쪽 바퀴가 거의 허공에 뜨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접지력을 전달할 수 있는 바퀴 쪽으로 보내주는 토크가 그렇게 크게 아쉽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또 하나의 헤어핀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쪽에 바닥이 좀 깊게가 아니고 거의 한 40cm는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돌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건 네 바퀴가 땅에서 제대로 닿을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2000rpm도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한 1500에서 1600rpm 정도만 걸어주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컨트롤 시스템이 이 차를 계속해서 위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이야!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건 속에서 이 아우디 Q7의 주행 능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알아갈수록 매력이 점점 더해지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큰 공간, 넉넉한 공간과 그리고 또 이 장거리, 뭐 야간 운행 등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해 볼 만한 모델인 것 같고요. 비록 이전작에 비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꽤나 막강한 오프로드 주파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덩치에 비해서 연료를 먹는 먹성도 굉장히 검소한 편이었고요. 네, 오늘 Q7과 함께 이렇게 깊은 자연 속으로 모처럼 일탈해보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아우디의 또 좀 더 많은 다양한 모델들이 한국에 와서 빨리 보급이 좀 되는 그런 시점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병이었습니다.